옥잠화 이야기. 옛날 중국에 피리를 잘 부는 사나이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재산도 하나도 남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이라곤 피리 하나뿐이었어요. 사나이는 밤마다 피리를 불며 외로움을 달래었지요. 그날 밤도 외딴 정자에 홀로 앉아 구슬프게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방이 대낮같이 밝아지더니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풍겨왔지요. 사나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 선녀가 한 사람 서 있었지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선녀였어요. 사나이는 넋을 잃고 멍하니 쳐다보았답니다. 그러자 선녀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달에 사는 선녀랍니다. 밤마다 당신이 부는 피리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에게 피리를 배우러 내려온 것이랍니다. 이 밤이 새기 전에 당신이 아는 모든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나이는 선녀의 말에 홀린 듯 피리를 불기 시작하였어요. 자기가 아는 곡조를 한 곡 한 곡 구슬프게 불어나갔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선녀는 점점 더 피리 소리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윽고 사나이가 피리를 멈추었답니다. 자신이 아는 곡조를 다 분 것이지요. 어느새 달은 기울고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선녀가 번뜩 정신을 차렸답니다. 아름다운 곡을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전 그만 떠나야겠군요. 선녀는 공손히 인사를 하더니 떠나려 하였어요. 하지만 피리 부는 사나이는 그대로 헤어지기가 너무나 섭섭하였지요. 선녀님, 떠나신다니 하는 수 없군요. 하지만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하나만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동안 그것을 바라보며 위안을 삼겠습니다. 사나이가 그렇게 말하자 선녀는 머리에 꽂고 있던 옥비녀를 뽑아 사나이에게 주었어요. 그러고는 눈 깜짝할 새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지요. 사나이는 하늘로 올라가는 선녀를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그만 옥비녀를 손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래도 사나이는 선녀가 올라가 버린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정신이 든 사나이는 옥비녀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옥비녀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대신 옥비녀가 떨어졌던 곳에 연한 보라색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치 선녀가 주고 간 비녀처럼 생긴 꽃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나이는 이 꽃을 옥잠하라 부르기로 하였어요. 옥잠화란 옥색 비녀처럼 생긴 꽃이란 뜻이랍니다. 청렴한 부사 최석과 팔마비. 전라남도 순천시 숭주 군청 뜰에는 해석으로 된 큰 비석이 하나 있답니다. 이 비석은 팔마비라는 이름의 비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지고 있지요. 부사또께서 승진하신 것은 반갑기 한량 없사오나 섭섭하옵기 이를 데 없나이다. 과연 나도 그러하오. 나는 이곳 승평에 내려와 그동안 정이 깊이 들었는데 막상 이곳을 떠나려고 하니 만감이 교차하는구려. 고려 충렬왕 때 승평 부사 최석은 매우 어질고 덕망이 높은 관리였어요.
그가 승평 부사로 부임한 이후 승평 고을의 모든 정사는 매우 공평무사하게 처리되었는데 이제 최석이 임금의 비서랑으로 임명되어 승평을 떠나게 된 것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승평 고을 유지들이 찾아와서 석별을 못내 섭섭하게 여기고 있었답니다. 그러하옵고 전례대로 법조에 바치는 말 6피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그리고 따로 부사또님께 올리는 말 7필도 가지고 왔사옵니다. 법조에 바치는 말 6필은 나도 알고 있소만 7필의 말은 또 무슨 말이오? 원래 부사또님께서 타처로 옮겨가실 때는 말 7필을 바치게 되어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부사또님 앞으로 말 7필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최석은 깜짝 놀라며 그 무슨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요. 따로 내가 말을 받다니 아니 될 말이요. 하고 펄쩍 뛰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의 관례이오니 받아주시기 바라나이다. 그러나 부사또는 막무가내였어요. 이윽고 부사또 채석이 떠나는 날이 되자 승평고을 백성들은 모두 나와 채석의 덕을 찬양하며 기어코 말을 가지고 가달라고 간청하였지요. 이에 채석은 마지못해 법조에 바칠 말 6필과 자기 앞으로 받은 말 7필을 뒤따르게 하고는 승평을 떠났답니다. 승평을 떠난 다음 날 채석은 남원 고을에서 묵게 되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말이 울어대기 시작하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졸이 나가보니 승평고을 주민들이 채석 부사에게 바친 말들 중 한 마리가 새끼를 낳은 것이었답니다. 그놈 새끼를 낳느라고 그렇게 울어댔구먼. 우리 부사또님께서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구먼. 나졸은 기뻐하며 날이 밝자 이 사실을 최석에게 알렸어요. 뭐라? 간밤에 새끼를 낳았다니 거참 경사스러운 일이로구나. 승평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로다. 최석도 매우 기뻐하더니 이내 다음과 같은 의외의 분부를 내렸답니다. 이제 하룻밤 동안 내가 말을 가지고 있었으니 승평 백성들의 호의는 충분히 받은 셈이다. 그러니 너는 곧 내 앞으로 받은 말 7필과 어젯밤에 낳은 새끼를 끌고 승평부로 내려가서 각각 말의 옛 주인들에게 돌려주거라. 예? 이 같은 뜻밖의 분부에 나졸은 눈만 멀뚱멀뚱하게 뜨고 있었어요. 어서 말 8필을 끌고 승평부로 떠나거라. 채석의 독촉을 받은 나졸은 할 수 없이 말을 끌고 승평부로 되돌아갔답니다. 채석은 승평 백성들의 청이 하도 간절했으므로 할 수 없이 말을 받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도중에 되돌려주려고 생각했던 것이니 그는 부사가 갈릴 때마다 매번 말 7필을 바친다는 것이 큰 민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리하여 말을 다시 되돌려받은 승평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최석의 청렴한 정신을 찬양하였지요. 그 후부터 승평고을 주민들은 이 많은 부사에게 말을 바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최석의 청렴한 성품에 감동한 승평 백성들은 그의 덕을 칭송하는 비를 세웠으니 그것이 곧 팔마비이지요. 이 팔마비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파손이 되었으나 그 후 광해군 8년 승주 부사로 있던 이수광이 채석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다시 재건하였어요. 팔마비가 세워진 장소도 원래는 남문통에 있었던 것을 군청으로 옮겨놓은 것이랍니다.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형제.
옛날 천지왕이 옥황상제로 세상을 다스릴 때 이야기랍니다. 그때는 해도 2개, 달도 2개였지요. 그러니 낮에는 사람들이 뜨거워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았어요. 어느 날 천지왕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해도 하나 삼키고 달도 하나 삼키는 꿈을 꾸었답니다. 이 꿈은 분명히 태몽이렸다. 달도 하나 삼키고 해도 하나 삼킨 걸 보면 분명 내 자식이 지금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풀어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천지왕은 세상에 내려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지국성의 총맹부인과 결혼을 하였지요. 그런 뒤 다시 하늘로 올라가며 총맹부인에게 말하였어요. 분명 아들 형제를 낳을 것이니 큰아들은 대별왕이라 하고 작은 아들은 소별왕이라 이름 지으시오. 그럼 그 아이들에게 전할 증표라도 남겨주고 가십시오. 총맹부인의 말에 천지왕은 얼레빗 한쪽과 박씨 2알을 주었답니다. 나를 찾아오려면 정월 초해일에 이 박씨를 심으라고 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천지왕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갔어요. 그 뒤 총맹부인은 천지왕의 말대로 아들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대별왕, 작은 아들은 소별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소중히 잘 키웠지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한 해가 가고 2해가 가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15살이 되었답니다. 하루는 글 공부를 하러 갔던 대별왕과 소별왕이 집으로 돌아와 총맹부인에게 말하였어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 놀립니다. 세상에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돌아가셨으면 무덤에가 절이라도 올리게 해주세요.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제라도 찾아뵙게 해주세요. 그 말에 총맹부인이 말하였어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옥황상제 천지왕이시다. 하늘나라를 오래 비울 수 없어 떠나셨으나 너희들을 위해 떠나실 때 주신 증표가 있단다. 그러면서 총맹부인은 2 아들에게 박씨 2알과 얼레빗 한쪽을 주었답니다. 정월 초해일에 이 박씨를 심으라고 하셨다. 그러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리라 하셨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어머니의 말대로 정월 초해일에 박씨를 심었어요. 그러자 어느 틈에 박씨에서 싹이 나더니 순식간에 자라 하늘로 뻗쳐 올랐지요. 대별왕과 소별왕은 박씨에서 자란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밟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천지왕을 만났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면 증표가 있을 것이다. 천지왕의 말에 대별왕이 얼레빗 반쪽을 내보였어요. 그러자 천지왕이 2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말하였지요. 잘 왔단 내 아들들. 그동안 잘 지내었느냐? 너희 어머니도 잘 계시고. 그러자 소별왕이 말하였어요. 어머니는 잘 계시나 낮에는 2개의 해에 타 죽고 밤이면 2개의 달빛에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천근무새 화살과 활을 내어줄 테니 달 1개와 해 1개를 쏘아 없애거라. 네, 아버지. 대별왕과 소별왕은 천지왕이 준 활과 화살을 들고 궁전 마당 앞에 섰답니다. 먼저 대별왕이 이글거리는 해를 향해 화살을 겨누었어요. 핑!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하늘 높은 곳에서 해 한 개가 떨어졌어요. 잘했다, 내 아들. 천지왕이 기뻐 소리쳤지요. 밤이 되어 달 2개가 떠오르자 소별왕이 화살을 들고 궁전 마당에 섰답니다. 그러고는 정확하게 달 1개를 쏘아 맞추었어요. 그러자 하늘 꼭대기에서 차가운 빛을 뿜던 달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지요. 잘했다, 내 아들들. 이제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었으니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하자꾸나. 이승법과 저승법을 만들어 다스려야 하니 누가 이승을 맡고 저승을 맡을지 너희들이 알아서 정하거라. 천지왕의 말에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말하였어요. 형님, 제가 이승법을 만들어 다스리겠습니다. 그러자 대별왕이 펄쩍 뛰며 말하였어요. 아니다. 이승법은 내가 만들어 다스리겠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서로 이승을 다스리겠다고 우겼답니다. 그러다가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말하였어요. 그럼 형님, 수수께끼를 내어 이기는 사람이 이승법을 만들어 다스리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다, 아우야. 그럼 내가 수수께끼를 내겠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수수께끼 시합을 벌였답니다. 대별왕이 말하였어요. 아우야, 어떤 나무가 평생 이파리가 지지 않느냐? 형님, 나무가 짧은 것은 평생 이파리가 안 지고 속이 빈 나무는 이파리가 집니다. 소별왕이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대별왕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틀렸다. 갈대는 마디마디가 다 비어 있어도 이파리가 지지 않는 것을 모르는구나. 대별왕의 말에 소별왕은 아차 무릎을 치며 말하였어요. 형님, 수수께끼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 꽃을 심어 잘 자라게 한 사람이 이승법을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소별왕의 말에 대별왕이 대답하였어요. 아무렴 어떠냐? 네가 좋은 걸로 하자꾸나. 대별왕과 소별왕은 은동이, 노동이, 나무동이에 꽃씨를 심었어요. 한데 이상하게도 대별왕의 동이에서는 동이마다 꽃이 활짝 피어나는데 소별왕의 동이에서는 동이마다 꽃이 시들시들 시들었지요. 하하, 아우야, 이번에도 네가 졌구나. 그럼 이승법은 내가 만들어 다스리겠다. 대별왕이 웃으며 말하였어요. 그러자 소별왕이 토덜거렸지요. 형님, 무슨 내기든 3번은 해야지요.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러면서 소별왕은 내일 아침까지 꽃을 더 많이 피운 사람이 이승법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답니다. 아무렴 어떠냐? 너 좋을 대로 하거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대별왕은 쿨쿨 잠이 들었지만 소별왕은 자는 척 누워있다가 살그머니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대별왕의 꽃과 자기 꽃을 바꿔치기 하였답니다. 어느덧 아침 해가 밝자 밤새 자는 둥 마는 둥 꽃을 지키던 소별왕이 대별왕을 깨웠어요. 형님, 일어나세요. 해가 벌써 하늘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소별왕의 소리에 대별왕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그러다 대별왕은 자기 쪽에 있는 꽃이 모두 시들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지난 저녁에는 그토록이나 싱싱하던 꽃이 밤새 왜 이렇게 시들었을까? 꽃을 살피던 대별왕은 소별왕이 꽃을 바꿔놓은 것을 알아채었지요. 아우야, 이번이 마지막이라던 내 말을 지키겠다. 네가 이승법을 만들어 다스리거라.
그렇지만 아우야, 너의 거짓으로 인해 이승에서는 온갖 나쁜 일들이 행해질 것이다. 질투와 탐욕과 거짓이 넘칠 것이고 사람들은 남의 것을 탐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온갖 나쁜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대별왕이 말하였어요. 그 말에 소별왕은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럼 나는 가겠다. 부디 이승을 잘 다스리거라. 그 말을 끝으로 대별왕은 저승으로 가서 법을 만들었는데 누구에게도 공평하고 반듯한 법을 만들어 잘 다스렸다고 한답니다. 돌로 굳어진 거북. 아득히 먼 옛날 용궁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송어떼들이 금강산 온정천에 알을 낳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금강산이 그렇게도 아름답다면서요? 그럼요. 어찌나 아름답든지 금강산을 보고 나면 눈까지 밝아진다잖아요. 송어떼들이 주고받는 말에 거북이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거북이는 용궁으로 돌아와 용왕님을 찾아갔답니다. 용왕님, 금강산에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다녀오도록 해라. 대신 단풍잎이 떨어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용왕님은 굳은 표정으로 거북이를 바라보았답니다.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거북이는 날아갈 것처럼 기뻤어요. 거북아, 금강산까지 가려면 네 걸음으로는 오래 걸릴 것 같구나. 내가 금강산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줄 터이니 서둘러 다녀오도록 해라. 용왕님, 고맙습니다. 용왕님은 바위에 구멍을 뚫어 길을 만들어 주었어요. 거북이는 그 길로 금강산을 향해 떠났답니다. 금강산에 도착한 거북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어요. 금강산은 울긋불긋 단풍이 예쁘게 물든 가을이었지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경치로구나. 층층이 쌓아올린 크고 작은 벼랑은 거북이를 꼼짝 못하게 하였답니다. 폭포에서는 하얀 물보라와 7색깔 무지개가 곱게 펼쳐져 있었어요. 거울같이 맑은 물과 파란 하늘은 금강산의 경치를 더 아름답게 하였지요. 거북이는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기며 돌아다녔어요. 송어떼들의 말이 맞았구나. 보면 볼수록 신비로운 금강산이었답니다. 거북이는 하루, 이틀, 사흘이 넘도록 쉬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시간이 지나는 것도 용궁으로 돌아가는 것도 새카맣게 잊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던 거북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이런 단풍잎이잖아. 거북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빨갛던 단풍이 거의 다 떨어져 바닥에 쌓여 있었지요. 이를 어째 용궁으로 돌아갈 시간이 지난 게 아닐까? 거북이는 가슴이 철렁하였답니다. 마음을 졸이며 돌아왔던 바위로 기어갔어요. 걸음이 느린 거북이는 바위까지 가는데 긴 시간이 걸렸답니다.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에 도착하였어요.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거북이는 용궁에서 나왔던 구멍을 찾았지요. 여기 있었구나. 나뭇잎을 쓸어내고 구멍을 들여다보았어요. 거북이는 서둘러 머리를 구멍에 집어넣었지요. 왜 안 들어가지? 거북이 머리는 구멍에 쉽게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거북이는 안간 힘을 쓰며 구멍 안으로 머리를 쑥 디밀었어요. 이번에는 몸이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좋지?
거북이는 다시 머리를 빼려 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머리가 빠지지 않았지요. 분명히 나왔던 곳인데 왜 이렇게 구멍이 좁아졌을까? 거북이는 머리를 바위 구멍에 넣은 채 들어가지도 빼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거북이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에만 정신을 빼놓았더니 살이 찌는 것도 몰랐던 것이지요. 뚱뚱해진 거북이는 머리를 바위에 넣고 잠을 잤어요. 며칠이 지났답니다. 단풍잎도 다 떨어졌어요.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북이는 바위에 몸을 기대었지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세월은 흘렀답니다. 거북이는 딱딱하게 굳어서 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나라에 끌려간 조선의 공주. 조선 효종 1년인 1650년 3월 5일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내관 나업이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업은 효종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하였지요. 전하, 청나라에서 파을내를 대표로 하여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저는 파을내와 함께 북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파을내는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이 전하께 보내는 문서를 갖고 있는데 이틀 전에 그가 제게 문서의 내용을 알려주더군요. 전하께 미리 가서 그 내용을 전해달라면서요.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전하, 도르곤이 작년 12월에 왕비를 잃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르곤은 조선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답니다. 뭐라고? 효종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답니다. 효종은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효종에게는 딸이 5 있었어요. 그 가운데 큰딸 수간공주는 이미 시집을 보냈지만 나머지 4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지요. 3살, 5살, 9살, 11살이었는데 모두 어리긴 해도 11살인 숙명공주는 시집을 보낼 수 있는 나이였답니다. 만약에 도르곤이 숙명공주를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중국으로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조선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했는데 그 항복 문서에 두 나라 사이에 화평을 굳게 하기 위해 왕가는 물론 신하들 사이에도 혼인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답니다. 따라서 청나라에서 혼인을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청나라 사신 일행은 3월 6일 홍제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날 자신들에게 회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청나라 사신은 내가 딸을 몇 명 두고 있고 공주들이 몇 살인지 알고 있느냐? 문서에는 자기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밝혀두었다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파을내가 제게 공주에 대해 묻기에 우리 조선의 공주님은 이제 겨우 2살이다라고 둘러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효종은 안심이 된 듯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날 효종은 급히 대신들을 불러 회의를 했답니다.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이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었소. 왕비가 세상을 떠나 조선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구려. 다행히 내관 나업이 공주는 이제 겨우 2살이다라고 둘러댔다고 하오. 내일 청나라 사신 파을내에게 회답을 해주어야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효종이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자 늙은 신하가 입을 열었어요.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고는 13세의 어린 황제 순치제를 대신하여 중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만큼 막강합니다. 그가 우리 조선에 혼인을 요구해 왔다면 반드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내관 나업이 공주는 이제 겨우 2살이다라고 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당장 시집을 보낼 공주가 없으니 왕의 가까운 친척, 즉 왕족의 딸을 골라 청나라에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명한 의견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소. 왕과 신하들이 모두 찬성하였어요. 그리하여 내관 나업은 이튿날 홍제원에 가서 그 의견을 청나라 사신 파을내에게 전했답니다. 3월 7일 청나라 사신 일행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효종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파을내는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의 문서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답니다. 그대 조선국은 왕의 누이나 딸 또는 왕족과 대신들의 딸 가운데 정숙한 여성이 있으면 신부감으로 뽑아 보내라. 조정 대신들은 이 구절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지요. 혹시라도 자기 딸이 신부감으로 뽑혀 청나라로 끌려가면 어쩌나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효종은 처음에 청나라 사신 파을내에게 알린 대로 왕족의 딸 16명을 모아 사신 일행에게 보였답니다. 파을내는 그 가운데 한 명을 눈여겨 보았는데 금림군 이계윤의 딸인 16세 처녀였어요. 효종과 대신들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이계윤의 딸이 도르곤의 신부로 뽑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3월 12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파을내가 난데없이 이렇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지요. 신부감을 더 찾아봐야겠소. 조정 대신들의 딸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품 이상 관료들의 딸이어야 하오. 내일 우리가 심사를 할 것이오. 이 일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그날 밤 이품 이상의 관료들이 궁궐로 모여들었는데 모두들 새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지요. 효종이 관료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답니다. 청나라 사신은 왕족의 딸들뿐 아니라 이품 이상 관료들의 딸 중에서도 신부감을 찾겠다고 하오. 문관들 중에서 시집 안 간 딸이 있는 관료는 앞으로 나오시오. 관료들은 서로 얼굴을 볼 뿐 약속이나 한 듯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이품 이상의 관료가 200명이 넘는데 시집 안 간 딸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오. 숨기지 말고 어서 앞으로 나오시오. 효종이 목소리를 높이자 신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겨우 한 사람뿐이라고. 경들은 들으시오. 만약에 딸이 있는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임금을 속인 죄로 큰 벌을 내리겠소. 효종은 관료들에게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자 문관 3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문관 중에서 딸이 있는 관료가 4명이라 너무 적은데 문관 중에서 딸이 있는 관료는 앞으로 나오시오. 효종의 명이 떨어지자 문관 2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효종이 중얼거렸어요. 할 수 없구려. 청나라 사신에게는 문관의 딸 넷을 먼저 보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문관의 딸 2도 보이도록 합시다. 이튿날 청나라 사신 파을내는 연락을 받고 화를 벌컥 내었어요. 아니, 이품 이상 관료들의 딸이 겨우 4명뿐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소. 중국에서 왔다고 나를 속일 작정이요.
내가 따로 조사하여 딸을 숨긴 것이 드러나면 가만두지 않겠소. 바알네는 엄포를 놓은 뒤 다시 조건을 제시하였어요. 이품 이상 관료들의 딸이 그렇게 적다면 3품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도록 하시오. 내일까지 적어도 60명 이상의 처녀를 뽑아야 하오. 조정에서는 다시 관료들을 소집하여 신부감을 찾았답니다. 그런 소동 끝에 간신히 15명의 처녀를 뽑았지요. 3월 14일 청나라 사신 파을네는 처녀들을 심사하였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였지요. 신부감으로 뽑을 만한 처녀가 단 한 명도 없구먼. 앞으로는 쓸만한 처녀를 우리에게 보이도록 하시오. 이번 일로 바알네의 속셈이 드러났어요. 조선 관료들의 딸을 심사하겠다고 한 것은 조선 관료들을 길들이거나 조선 관료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지요. 바알네는 이미 이 계윤의 딸을 신부감으로 점찍어 두었던 것이랍니다. 3월 13일 청나라 사신 일행은 조사 결과를 도르곤에게 보고하겠다며 한양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파주에 이르렀을 때 의주 부윤으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답니다. 또 다른 청나라 사신 일행이 조선으로 왔다며 먼저 온 청나라 사신 일행은 중국으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파을네는 파주에서 다른 사신을 만났지요. 그 사신이 파을네에게 도르곤의 명령을 전했답니다. 그대는 내가 보낸 사신과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시오. 그래서 신부감을 뽑아 청나라로 데려오시오. 명령을 받은 파을네는 조선 조정에 이런 소식을 보냈답니다.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서 청나라로 데려갈 신부를 뽑을 것이오. 내일 처녀들을 대기시켜 놓으시오. 3월 20일 파을네는 장덕궁에서 처녀들을 다시 심사하였어요.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왕족의 딸인 16세 처녀와 13세 처녀를 뽑았답니다. 16세 처녀는 우리가 청나라로 데려갈 터이니 행장을 꾸리고 13세 처녀는 남겨둘 테니 궁중에서 기르며 대기시키시오. 나중에 혼담이 나오면 데려가겠소. 도르곤의 신부로 뽑힌 16세 처녀는 바을네가 처음부터 점찍어 두었던 금림군 이계윤의 딸이었지요. 효종은 금림군의 딸을 양딸로 삼아 공주로 봉하였어요. 나라를 위한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랐다는 뜻을 담아 의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의순 공주가 신부감으로 정해져 청나라로 떠나자 조정 대신들은 다투어 숨겨놓은 딸을 시집 보내었어요. 언제 또 청나라에서 신부감을 요구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효종도 마찬가지였어요. 11세 딸과 9세 딸을 서둘러 시집 보냈답니다. 의순 공주는 이름 그대로 의로운 일에 순순히 따를 만큼 의협심이 있는 처녀였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도르곤의 신부감으로 내보낼 때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답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하는 일이야. 신부감을 보내라는 청나라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그것을 구실로 청나라가 또 쳐들어올 수 있어. 우리 조선을 위기에 빠뜨릴 수는 없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이 한 몸 기꺼이 오랑캐 나라로 시집갈 수 있어. 의순 공주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용기 있는 처녀였어요. 의순 공주를 맞이하러 온 청나라 사신 중에는 정명수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정명수는 원래 조선 사람이었는데 청나라로 망명하여 통역관으로 일하였지요. 정명수는 사신 일행으로 조선에 올 때마다 횡포를 부렸어요.
도에 넘치는 접대를 요구하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갔지요. 효종도 정명수 앞에서는 쩔쩔맬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의순 공주는 그 꼴을 보지 못하였어요. 의순 공주는 정명수를 불러 이렇게 꾸짖었지요. 나는 섭정왕의 신부가 될 몸이다. 내가 섭정왕에게 이르면 너의 목숨이 끊어질 터인데 어디 감히 내 나라에서 그런 악행을 저지르느냐? 정명수는 겁에 질려 의순 공주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터이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정명수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통쾌해하였어요. 의순 공주가 청나라로 떠난 것은 1650년 4월 22일이었지요. 호행사 원두표가 호위하고 시녀들이 의순 공주를 모시고 따라 나섰어요. 의순 공주 일행이 떠나는 길목에는 많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행렬을 지켜보았지요. 백성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의순 공주를 떠나보냈답니다. 의순 공주 일행은 5월 21일 청나라 심양에 도착하였어요. 심양의 거리마다 의순 공주를 반기는 폭죽이 터지고 청나라 섭정왕이 6만 명을 거느린 채 마중 나왔지요. 의순 공주는 그날 혼례를 치렀는데 신랑 도르고는 신부보다 23세 많은 39세였답니다. 섭정왕은 의순 공주를 보자 첫눈에 반하였어요. 공주의 얼굴이 백송골이라며 매우 만족해 하였지요. 그러나 의순 공주는 섭정왕과 7달밖에 살지 못했답니다. 섭정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었기 때문이에요. 불행은 계속되었지요. 섭정왕은 죽은 뒤에 역적의 누명까지 썼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부인은 황제의 측근에게 주어졌어요. 의순 공주는 청나라 황족인 박락의 부인이 되었는데 박락도 1년 뒤에 세상을 뜨고 말았답니다. 효종 6년인 1655년 의순 공주의 아버지인 금림군 이계유는 딸을 만나려고 청나라 북경에 사신으로 갔답니다. 금림군은 혼자 외롭게 사는 딸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계유는 청나라 황제 순치제에게 상소를 올렸답니다. 저의 딸을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섭정왕에게 시집을 왔다가 과부가 되는 등 모진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순치제는 의순 공주를 가엾게 여겨 금림군의 상소를 받아들였어요. 그리하여 의순 공주는 아버지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의순 공주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길은 싸늘하였어요. 사람들은 의순 공주를 환향녀라고 부르며 손가락질을 하였답니다. 효종은 의순 공주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다달이 곡식을 주어 생계를 도왔지요. 의순 공주는 현종 3년인 1662년 2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의순 공주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의 첫 남편이었던 섭정왕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한답니다. 할아버지의 달콤한 방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집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닭 기르고 개를 돌보았지요. 둘이는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도끼로 쩍 베어 눕혔어요. 그런데 나무 밑동에 커다란 구멍이 보이는 것이었지요.
구멍 속에 숨어있던 벌 한 마리가 그 소리에 놀라 윙 하고 날아갔어요. 벌이 날아간 구멍 속을 보니 꿀이 한가득 들어있었지요.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보니 아주 달고 맛있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난 꿀은 처음이야. 할아버지는 얼른 집으로 뛰어가서 커다란 항아리를 가지고 왔어요. 구멍 속에 있던 꿀을 항아리에 재다 퍼담고는 구멍 둘레에 묻은 꿀까지 깨끗이 핥아 먹었지요. 아침이 되자 붕붕 뿡뿡 방귀가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방귀를 뀌자 할머니가 할아버지 꽁무니를 자꾸만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할멈, 고약한 방귀를 뀌는데 왜 자꾸 따라오는 거요? 고약하긴요. 그 냄새가 달기만 한데요. 아이고 달아라, 아이고 달아. 거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하면서 할아버지도 자기 방귀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그런데 정말 방귀 냄새가 달콤한 것이었어요. 어제 먹은 꿀 때문인가 보다 하였지요.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자꾸 방귀를 뀌었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더니 말하였어요. 영감, 우리 단방귀 냄새를 우리만 맡지 말고 내다 팝시다. 방귀를 내다 판다고? 옳거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할아버지는 동네방네 단방귀를 팔러 다녔어요. 단방귀 사시오. 달고 맛있는 단방귀 사시오. 이웃 마을에 혼자 사는 부잣집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단방귀가 뭐유? 뭐긴요. 말 그대로 달콤한 방귀 있죠. 보통 방귀하고는 비교도 말아요. 값도 아주 비싸답니다. 정말로 다루? 그럼요. 달지 않음 돈을 내지 마시구려. 졌어. 돈은 얼마든지 줄 터이니 단방귀를 나한테 파시오. 할아버지는 부잣집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창문도 꼭꼭 닫고 문틈마다 종이로 꽁꽁 다 틀어막았어요. 그러고는 몸을 베베 꼬며 말하였지요. 아이고, 슬슬 마렵구나. 힘껏 방귀를 모아 뿡뿡 끼었답니다.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코를 벌름벌름 거리더니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아이고 달아라. 참말 달구나 달아. 부잣집 할머니는 돈을 한 자루 가득 주었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구두쇠 영감이 이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 단방귀를 만들 수가 있어? 할아버지는 평소에 얄밉던 구두쇠의 영감을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비밀을 가르쳐 주는 듯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하였지요. 날콩서말하고 물 한 동이를 마시면 된다오. 구두쇠의 영감은 나는 듯 집으로 달려가 앉은 자리에서 콩서말과 물 한 동이를 먹어치웠지요. 그러고는 밖으로 달려나가 외쳤답니다. 단방귀 사시오, 단방귀요. 그런데 뱃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똥이 마려운 것이었어요. 영감은 꾹 참고 어기적 방귀를 팔러 다녔지요. 영감이 부잣집 할머니 집까지 오자 오매불망 단방귀 장수를 기다리던 할머니가 달려나왔어요. 나한테 단방귀를 파시오. 알았으니 얼른 얼굴을 대시오. 급해요 급해. 영감이 다리를 베베 꼬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조금만 기다리슈. 아까운 방귀가 다 새어나가면 안 되잖우. 할머니는 방문을 꼭꼭 닫고 창문도 꼭꼭 닫고 작은 문틈까지 솜으로 꼭꼭 틀어막고 나서야 말하였어요. 이제 됐으니 꿰시오. 할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영감 엉덩이에 코를 대자 영감은 엉덩이에 힘을 꺽 주었답니다. 그런데 웬걸 단방귀는 안 나오고 푸르죽죽한 설사똥이 부드득 부드득 나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쩐담. 영감은 설사똥을 멈추고 단방귀를 뀌어보려고 힘을 주었어요. 그럴수록 똥만 우박처럼 쏟아졌지요. 뿌지직 뿍, 뿌지직 뿍뿍. 온 방이 순식간에 똥천지가 되어버렸답니다.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냄새야, 이놈의 영감탱이가. 할머니는 화가 나서 방망이를 들고 구두쇠 영감을 후려쳤어요. 영감은 너무 창피해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치다가 자기 똥에 미끄러져서 그만 똥통에 빠진 파리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새 시대를 연 견훤과 궁예. 887년 진성여왕이 신라의 51대 왕이 되었답니다. 왕이 된 진성여왕을 놓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대었어요. 이 어지러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실까 몰라. 누가 아니라나 정말 걱정이네, 걱정이야. 당시 신라는 몹시 어지러웠어요. 귀족들끼리 왕이 다툼을 벌이더니 왕이 다툼에서 쫓겨난 이들이 여러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하였답니다. 이 때문에 신라 곳곳이 전쟁터처럼 변했고 왕의 힘은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지방의 귀족들은 자기 지역의 재물과 백성들을 모아 큰 세력을 형성하였어요. 이런 세력을 호족이라고 한답니다. 백성들도 때를 지어 도둑질을 일삼았어요. 흉년이 겹쳐 먹을 것을 찾아 떠돌다가 도둑이 된 것이지요. 이들을 초적이라고 한답니다. 진성여왕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 되던 해부터 신라 전역에서 호족과 초적들이 들끓었어요. 여왕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곳은 오직 서라벌 주변 뿐이었지요. 이제 신라는 호족과 초적들의 세상이었답니다. 누구나 힘만 있으면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웃으며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답니다. 영웅은 어지러운 시대에 탄생하는 법이지. 그의 이름은 견훤이었어요. 견훤은 여왕을 지키는 군사 중 하나였지요. 견훤과 같은 군사들은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 호적이나 초적들과 싸웠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지요.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은데 군대라고 오죽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견훤은 단연 눈에 띄었답니다. 범처럼 날래고 용감했거든요. 견훤은 금세 승진해서 비장 자리에 올랐어요. 견훤은 언제나 군사들을 이끌며 맨 앞에서 싸웠답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자연히 견훤 아래로 모여들었어요. 견훤 비장님과 함께 있으면 호적들의 군사건 초적들이건 걱정 없다니까. 누가 아니래? 그놈들이 견훤 비장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걸. 부하들도 견훤을 닮아갔어요. 여왕의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지만 견훤의 부대는 천하무적이었지요. 그러자 견훤은 서라벌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신라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서 되살릴 수 없는 고목과도 같다. 그 고목에 정성을 들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서라벌을 떠나려고 한다. 견훤의 말에 부하들도 무기를 들고 따라 나섰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장군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쳐 따르겠습니다. 어느새 견훤은 5,000명의 대군을 이끄는 장군이 되었어요. 견훤이 길을 잡은 곳은 오늘날의 전라남도 광주 지역인 무진주였답니다. 견훤은 군대를 이끌고 무진주를 공격해 손에 넣었지요. 그런 다음 무진주의 백성을 잘 다독이면서 군사를 훈련시켰어요. 그러자 주변의 호족들이 저절로 견훤의 밑으로 들어왔답니다. 견훤은 이를 바탕으로 완산주로 나아갔어요. 완산주는 오늘날의 전라북도 전주 지역이지요. 그곳에서 견훤은 깜짝 놀랐답니다. 견훤 장군님이 오신다. 견훤 장군님 만세. 완산주의 백성들이 견훤을 열렬하게 환영한 것이랍니다. 견훤은 기쁨을 감추며 생각하였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된 것이야. 사실 견훤은 오래전부터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왕이 되는 꿈이었지요. 망해가는 신라를 대신해 온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견훤의 소망이자 꿈이었어요. 하지만 견훤은 자신의 마음을 섣불리 드러낼 수 없었답니다. 비록 망해가는 나라였지만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신라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완산주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견훤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땅이 본디 누구의 땅이었던가? 이 땅은 온조 대왕이 세우신 백제의 땅 아니었는가? 200여 년 전 저 신라 놈들이 당나라를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이 땅은 아직도 백제의 땅이지 않았겠는가? 완산주 백성들의 가슴 속에 조금씩 울분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어요. 견훤의 말대로 이곳은 백제의 땅이었지요. 그리고 완산주의 백성들은 모두 백제의 후손이었답니다. 견훤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땅에 백제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백제의 땅에서 백제의 후손들과 함께 백제를 다시 살려내려고 한다. 나를 따르겠는가? 순간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소리쳤답니다.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장군님과 함께 백제를 되살려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훤은 백제를 이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고 하였지요. 이때가 900년이었어요. 견훤이 남쪽에서 세력을 넓히는 동안 북쪽에서는 궁예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궁예는 본래 세달사라는 절의 중이었지만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자 절을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양길의 밑으로 들어갔어요. 양길은 오늘날의 강원도 원주인 북원을 기반으로 큰 세력을 떨치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궁예는 양길 밑에 있을 인물이 아니었어요. 나보다 먼저 힘을 기르고 세력을 키운 사람에게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궁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양길은 궁예를 제 부하로만 여겼고 군사를 주어 신라의 명주를 치게 하였어요. 명주는 오늘날의 강원도 강릉 지역이지요. 명주를 손에 넣은 궁예는 군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였어요. 콩 한 톨, 물 한 모금도 군사들과 함께 나누었지요. 그러자 궁예 주변으로 군사들이 몰려들어 그의 군대는 3,50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이들은 궁예를 떠받들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저희는 오로지 궁예 장군만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주인은 오로지 궁예 장군님이십니다.
이렇게 궁예는 군사들에 의해 장군이 되었어요. 그러자 궁예는 결심하였지요. 이제 내 길을 가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한 궁예는 양길과 손을 끊고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으로 갔답니다. 그러자 왕룡을 비롯한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의 호족들이 궁예 밑으로 모여들었어요. 저희 호족들은 궁예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족들의 합류로 세력이 커지자 궁예는 드디어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이 땅은 고구려의 옛 땅이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이지만 않았다면 고구려는 여전히 건재하리라. 그래서 나는 오늘 후고구려를 세워 신라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때가 901년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바로 이듬해였답니다.